대표님께서 네. 어떻게 이제 투자업계에 입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헥사곤을 어떻게 설립하고 이제 헥사곤이라는 회사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투자업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사실 투자업계 입문보다도 저는 처음에 이제 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대학교에 이제 다 경영학과만 지원을 해서 경영학과로 들어갔거든요. 네. 경영학과를 가면 경영을 할 수 있을 줄 알고 갔는데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뭐 자본금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쵸. 근데 제가 뭐 네. 금수저도 아니고 네. 자본금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금융투자업 쪽에 있으면 돈을 좀 빨리 벌어서 자본금을 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뭐 연봉이 되게 높잖아요. 그쪽 그쵸, 분야가. 일반적으로 높죠. 네, 네. 저희 취업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아직 높고 그렇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준비를 했고 실제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독특하게 인도네시아에 있는 증권사 미래에셋 증권 인도네시아 지사로 네. 예, 언어가 좀 되셨나 보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전에 이제 대학생 때 봉사활동을 좀 긴 기간 동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쪽으로. 네. 그것도 이제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그냥 단순한 생각에 한국보다는 뭐 우리보다 조금 성장이 뒤처져서 오고 있는 그런 국가에 가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뭐 이렇게 쭉 보니까 경영학과다 보니까 이렇게 좀 스터디를 해봤거든요. 그 인구수도 2억 5천 당시에 세계 4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국가고, 그 다음에 한국보다 한 20년 정도 뒤처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 갔었던 경험이 있었다 보니까 오퍼가 들어왔어요. 이제 지인을 통해서. 네네. 와서 한번 인터뷰 해볼래? 뭐.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그렇게 해서 좋은 계기로, 남들 같았으면 안 갔을 텐데. 아니, 미국도 아니고. 그쵸, 사실. 무슨 네. 고생을 하려고. 지금도 많이 그래도 지금 많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도 거기 뭐 그 오랑우탄 살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휴양지, 계세요. 휴양지. 네, 좋은 휴양지. 네, 뭐 발리 뭐 이런 그쵸. 거밖에 모르시고. 네. 근데 사실 자카르타 가보면 서울보다도 더 잘 돼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건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가 더 잘 돼 있어요? 한국보다 더 경제화 되었다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요? 네. 가령 제가 처음에 가서 놀랐던 게 택시가 이제 벤츠 택시가 게임 끝났네요. 네, 벤츠 택시가 다닙니다.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놀랐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인구수가 워낙 또 많다 보니까 자카르타의 상위권에 속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웬만한 상위권보다는 더 잘 사는 거죠. 네. 약간 좀 빈부의 격차가 좀 심하고 아주 심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최저임금은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월 기준으로. 네, 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격차가 되게 크죠. 네. 그래서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인도네시아에 갔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좀 다른 선택을 처음에 했었고, 그리고 또 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또 한국으로 또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때도 한국으로 와서 이제 컨설팅 펌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 컨설팅 펌도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 시장을 좀 아시아 시장을 집중적으로 하는 곳이었고, 제가 담당했던 게 이제 동남아시아하고 미국, 중국까지 해서 이제 중소 중견기업들 해외 진출하는 그런 전략 컨설팅하고 뭐 그런 진출 관련된 수출 업무들을 제가 도움을 좀 드렸었다 보니까 이제 증권 시장에서 있으면서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한국 기업들을 또 컨설팅 해드리면서 간접적으로 이제 창업하는 경험을 많이 한 거죠. 왜냐하면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쪽에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그쵸. 분들. 네네. 어느 정도 좀 성장이 된 곳들도 있었고, 아예 초기 기업들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이런 아이템은 괜찮다. 이런 건 좀 별로인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방법에 이런 성향의 대표님들은 굉장히 본받을 게 많구나. 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제가 꿈꿔오던 이제 창업을 하게 됐고, 창업은 사실 처음에 금융투자업에 이제 자문업 라이센스를 받아서 자문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선 법인 세우고, 그러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 라이센스를 받은 건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쭉
하다 보니까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시장은 너무 작다 보니까 베트남까지 이제 추가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시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퇴사할 때 인도네시아 관련된 주식 시장에 관련된 책을 국내 최초로 썼고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주목을 받긴 받았는데 인도네시아 시장만으로 너무 작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두 번째 책은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해서 두 개 국가로 포지셔닝을 했는데 코로나가 빵 터졌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계속 펜딩되는 와중에 벤처기업 촉진법이라는 게 시행이 된 거죠. 지난해 2020년도 8월 12일에. 근데 그게 좀 계기가 돼서 그때 주요 바뀐 그 법안 중에 하나가 기존에는 이제 무조건 벤처 투자만 했어야 됐는데 창업기획자가 그 법안 이후로 창업기획자가 조성한 펀드 조합으로 구주 투자를 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구주라고 하면 비상장 주식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 원래 이제 그 비상장의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그게 이제 그렇죠. 구주라고 네. 하죠. 처음 네. 발행하는 주식을 이제 신주라고 하고 네네네. 그 발행된 주식을 우리가 중고라고 하죠. 그쵸, 그쵸. 그런 네, 형태로 네, 사는 네, 게 네. 구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들은 다 다 구주라고 구주죠, 보시면 그죠. 됩니다. 네. 네. 유상증자나 그걸로 하는 게 이제 그렇죠. 그게 신주인 거고. 그게 이제 차이가 이게 뭐냐면 유상증자나 그런 걸로 투자를 하면 그 기업한테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구주를 사면은 그냥 그 투자자한테 돈이 들어가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음. 어떻게 보면 중고를 다른 사람한테 사는 그런 개념인 거죠. 네. 그렇게 구주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쪽을 하면 더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실제로 창업기획자 쪽에 투자를 하라고 이제 등록 라이센스를 만들어 놓은 건데 실제 투자하는 창업기획자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벤처기업 촉진을 위해서 많은 정부 지원금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성 그런 비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비용을 그런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한 그런 엑셀러레이터 창업기획자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가 진짜 투자까지 한다면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은 이제 실제로 라이센스 등록까지 하고 지금 인터뷰 끝나고 이제 최종 라이센스가 나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 아마 라이센스는 뭐 네. 자문업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창업기획자라는 등록 라이센스. 라이센스고요. 그게 없어도 사실 이런 개인 투자 조합 형태로 또 투자를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그 전에는 이제 저희 회사 자본금으로 투자를 한다던가 혹은 개인적으로 조합을 결성해서 투자자분들하고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는 라이센스를 받고 기관들하고도 좀 협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오히려 그쪽에 좀 더 많은 힘을 주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네. 그럼 헥사곤은 뭐 결과적으로 약간 그 비상장 그런 회사 중에서 벤처 회사 이런데 이제 뭐 펀드를 조성을 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주 목적은 사실 비상장은 아니고요. 벤처 기업에 초기 투자를 해주고 그 회사들을 육성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 그렇죠. 같은. 네. 이제 엑셀러레이팅 한다고 하거든요. 창업 기획자, 그러니까 창업 초기 단계부터 저희가 기획도 도와주고 전략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많은 네트워크도 소개를 해드리고 후속 투자를 또 받을 수 있도록 도움도 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벤처 투자만 하게 되면 여기 돈이 묶이다 보니 그러면 비상장 투자도 같이 합시다라고 해서 저희는 비상장 투자도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비상장 투자는 아무래도 턴오버가 좀 빠르다 보니까 한 1년 단위로 계속 수익이 나서 수익화를 하고 있거든요. 뭐 짧게는 더 짧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이제 사실 이 비상장의 그 영역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엑셀러레이터도 있고 뭐 무슨 초기 엔젤도 있고 엑셀러레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요즘 잘 나가는 그런 뭐 스타트업들 네. 뭐 보면은 막 시리즈 A 받았다, B 받았다, C 받았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좀 궁금한 게 그 비상장 투자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약간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네. 뭐 단계라든지 뭐 이단에서 어떻게 투자가 들어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상장 투자라는 그 틀 안에서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조금 더 비상장 투자보다 앞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 IPO 투자보다 앞단이 있어요. 뭐 시리즈 A, B, C 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그런 투자단인데
이쪽은 저는 이제 벤처 투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프리 IPO 시장에도 벤처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쪽의 주요 플레이어들은 운용사라던가 신탁회사,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하는 그런 회사들에서 CB를 발행한다던가, 그러니까 본드 채권의 형태로 네, 발행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투자하는 단이 이제 프리 IPO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권사 혹은 뭐 보험회사에서 자체 자금 뭐 이런 투자를 하는 단이고, 그 앞단은 이제 뭐 시리즈라고 표현을 해서 단계별로 이제 시리즈 A, B, C 하면서 이제 밸류가 높아지면서 높아지는데 회사 가치가 이제 네네. 커지는데 네. 여기는 이제 VC라고 하죠. 벤처 네. 캐피탈. 그리고 저희와 같은 엑셀러레이터 창업 기획자가 투자를 하는 단입니다. 창업 기획자는 보통 시드 머니부터 프리 IPO 혹은 뭐 시리즈 A까지 투자를 하고요. 그 이후로는 사실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시리즈 A도 좀 드문 경우고, 그리고 이제 VC 벤처 캐피털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 A부터 투자를 하는데 사실 여기는 좀 투자를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 시리즈 B, C, D 조금 뒷단에서 투자를 하는 게 벤처 캐피탈이라고 보면 되죠. 벤처 캐피탈은 어느 정도 매출이나 실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앞단에 투자를 비상장에서 굳이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때 하려면은 차라리 그냥 벤처 투자를 하는 게 낫죠. 그렇죠. 네. 그리고 비상장 투자를 하려고 하면 상장에 임박해 있는 혹은 곧 상장할 만한 그런 종목들에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뭐 프리-IPO 어느 정도 확정된 그런 쪽에 이제 투자를 한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네. 그 앞단에서 뭐 시리즈 단에서 투자를 또 하신 경우도 있는데, 그 혹시 그 성공 사례라든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저희가 지난해부터 투자한 사례만 하더라도 거의 뭐 10개 이상이 돼서 그중에 좀 잘 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나을까요? 뭐 잘된 사례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네. 안 된 사례도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된 사례는 네. 저희 이제 마켓컬리. 마켓컬리 투자했어요? 마켓컬리가 한 300% 이상 수익이 났고 1년 네. 지금 1년하고 조금 더 됐죠. 네. 1년 조금 더 됐는데 300% 이상 수익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크래프톤 곧 있으면 상장하죠. 거기도 투자하셨어요? 거기도 한 300% 정도 아, 수익이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스. 토스도 네, 하셨어요? 웬만한 거 토스. 다 하셨네요, 그냥. 그쵸. 메이저급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주식들 네. 다 아시잖아요. 그 그쵸. 회사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회사 위주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죠, 사실. 네. 굳이 네. 내가 막 그 회사의 테크 기술이 뭐지? 라고 네. 막 굉장히 깊게 공부해야 되는 그런 네. 작은 회사라던가 테크 회사를 굳이 할 필요 없다고 봐요. 아. 이렇게 대중성 있는 회사들만 해도 벌써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3개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아마 여기 말씀드리면 다 아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모르는 기업 없을 또 거예요. 뭐 있어요? 궁금해가지고. 뭐 소카 소카. 아시죠? 네. 네, 카카오 게임즈도 했었고, 게임즈도 하셨어요? 네, 그다음에 뭐 리디북스도 아실 거고, 음. 야놀자, 야놀자? 네. 뭐 뱅크샐러드. 어. 모르는 회사 거의 없으실 네, 겁니다. 다 알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만 투자를 해도 어. 일반인들이 투자하기 충분하다는 거죠. 네. 그럼 이런 것들을 그 펀드로 이제 해서 들어가셔서 이제 그렇게. 그렇죠. 저희 회사 자체 자금으로 한 경우도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펀드에서 투자를 한 경우도 있고요. 음. 뭐 그 중에서 좀 재밌는 사례를 좀 네, 말씀드리면 말씀해주세요. 좋을까요? 네. 그게 또 공부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재밌는 사례 중에 이제 좀 대표적인 사례 하나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 핫했죠. 올해 가장 올해인가 올해죠 올해. 네, 올해. 네네. 올해 가장 핫한 공모주 중에 하나. 네. 네, 핫했고 사실 기대치보다는 조금 못하긴 했는데 최근에는 다시 또 많이 반등을 한 상황이고 이미 상장을 했죠. 이게 이제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98%의 지분을 SK 케미칼이라는 모회사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머지 2%는 이제 스톡 옵션 직원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매물이 없어요. 네. 네, 뭐 투자사들이 투자를 했어야 네. 투자 그분들이 이제 회수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시장에 나오면 이제 살 수가 있는데 이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실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있다가 퇴사한 직원을 찾아가서 그분의 스톡 옵션을 저희가 산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고 그분이 또 다 안 팔고 반만 파셨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네. 급전이 필요해서 파시다 아.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쫄라가지고 또 소개해달라 지인을. 그래서 실제 근무 중인 분을 또 소개받아서 사고 그분한테 또 소개받아서 또 사고 이렇게 해서 한 4분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연달아서 산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형성이 거의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격을 저희가 만들어가면서 거래를 했습니다. 그냥 이제 먼저 파신 분이 소개해 주신 분은 네. 나는 저 가격은 안 팔겠다. 더 비싸게 줘라. 샀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사겠다.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분은 더 비싸게 나는 팔겠다. 사겠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저희가 가치 평가를 하고 상한선을 좀 그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를 부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계속 샀죠. 왜냐하면 시장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희소성 이슈가 있어서 그렇다 보면 또 주가가 또 급격하게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선점을 해놓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샀고 아마 그렇다 보니 실제 시중에서 기관에서 투자한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그렇게는 사실 하기 힘들겠죠 기관에서는. 네네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주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한 사례가 있고요. 뭐 또 재밌는 사례 하나만 더 네, 말씀을 네. 드리자면 토스. 토스. 네, 토스 비바 리퍼블리카죠. 네, 실제 그렇죠. 그 회사의 명은. 네. 거기 투자한 사례인데 이제 지난해 연말쯤에 이제 무상증자 소식이 나왔어요. 네.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 발생해요. 비상장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런 이벤트들에 맞춰서 또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한 개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2개의 주식을 주겠다. 그렇죠 무상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를 더 준 거죠. 네,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의 사실 근본적인 가치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죠. 네, 그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당시에 주가가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한 주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냥 반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렇죠. 정상이라면 5만 원에서 6만 원에서 6만 원 그렇죠, 정도의 거래가 돼야 돼요. 네. 근데 실제로 시장에서 분할이 된 다음에도 10만 원에 매도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재밌네요. 재밌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저는 매수하신 분이 좀 착각을 하셔서 무상증자한 걸 모르고 약간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잘 알려질 텐데 그렇죠. 비상장이다 그런 보니까. 정보를 모르시고 했거나 혹은 지금 사도 내가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게 공시가 되고 되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상장 주식 같은 네네네. 경우에 비상장 주식은 다 수기로 뭐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무상증자는 언제까지 주식을 들고 있었던 사람한테 무상증자를 주고 그게 뭐 한 2주 뒤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기간 동안 혼란이 있어서 사신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러고 바로 폭락했죠. 왜? 폭락은 아니죠. 원래의 가치인 한 6, 7만 원에 그래도 5만 원까지는 안 내려갔어요. 6, 7만 원에 거래가 됐고 그렇게 거래가 되다가 지금은 뭐 다시 또 8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무상증자 덕분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난 사례인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네, 그런 사례가 있어서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말만 들으면 정말 네. 어마어마한 그런 수익률이 났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근데 이게 또 이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너무 또 좋은 얘기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리스크도 있고 네네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있습니다. 뭔가 아킬레스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리스크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장 큰 리스크는 유동성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뭐 많이 팽창이 되고 있긴 하나 아직도 이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사소한 이슈 하나에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뭐 저희는 오히려 기회로 또 활용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기회일 수도 있죠. 사실 변동성이 그쵸. 크면. 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시점에 잘못 투자를 하게 되면 뭐 산지 얼마 안 됐는데 한 1, 2주밖에 안 됐는데 마이너스가 나기도 하고 뭐 반토막이 나기도 하고 그런 뭐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런 부분들이 제일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그 종목 자체 그런 비체계적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기도 한다라고 시장가가 하락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이벤트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그 종목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슈들이 있는 거죠. 가령 경영자가 갑자기 교체가 된다던가 나는 이제 경영을 떠나겠다 이런 선언을 한다던가 혹은 뭐 송사에 휘말린다던가 혹은 뭐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인데 라이센스 아웃을 했었는데 그게 갑자기 이제 회수가 된다던가 돌려주는 거죠. 니네 임상 해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더라. 그렇게 해서 다시 가져가 라고 해서 돌려준다던가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이건 실제로 리스크이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주가가 확 폭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매수자도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매수가 실종이 되는 거죠. 네네네. 네. 아무리 싼 가격에 내놔도 매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투자 기회로 활용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뭐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일 텐데 기업의 근본적인 철학이나 방향성이 훼손이 안 됐다면 오히려 저는 이런 기회가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도 보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또 수익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또 아까 그 비체계적 리스크라고 하셨는데 그건 그 개별 기업 고유의 그쵸. 자체 리스크를 말씀하신 네네네. 거고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게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펀드 가입하거나 들면은 그 돈은 사실 자산운용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신탁회사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약간 분리를 시켜서 운영을 네네네. 하잖아요. 근데 뭐 비상장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펀드를 통해서 이렇게 헥사곤에서는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이거는 그 투자 자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죠? 저희는 네. 뭐 실제로 조합 계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조합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승인 과정을 2번에 걸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가기관에 다 보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또 관리 현황에 대해서 반기마다 한 번씩 또 보고를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간 결산도 또 해서 정부기관에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정부기관에서 제재 조치를 가하게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도 10억 이상 모을 수도 있는데 10억 이상 모으게 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신탁으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게 딱 그 규모에 따라서 그게 정해져 있군요. 그렇죠. 네. 이게 뭐 벤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신탁으로 다 싸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탁사들이 안 싸줍니다. 규모가 작으면. 거기도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보통 신탁으로 싸려면 신탁은 그래도 한 50억 이상 100억은 돼야 싸주긴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게 약간 그 상장 기업을 볼 때랑 네. 그다음에 그런 비상장 기업을 볼 때랑 약간 좀 기준이 물론 같은 것도 있겠지만 좀 차이가 나는 것도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뭐 비상장사를 보실 때는 좀 이런 걸 좀 중심으로 본다? 그런 거 있을까요? 이제 상장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분석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근데 비상장 투자할 때 저는 이벤트 드리븐 투자 방법을 좀 많이 활용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분석을 통해서도 투자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가치 평가가 가능한 그런 네. 비상장 주식들도 있고. 네. 근데 이 방법을 주로 활용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그런 리스크나 이슈가 있을 때 매수를 하게 되면 빠른 시간 안에 또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가령 무상증자 이슈라던가 네. 혹은 주식 분할 이슈 혹은 뭐 경영자의 교체 혹은 뭐 최근 사례 따끈한 사례인데 네. 야놀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손정희 비전 펀드에서 네, 맞아요. 투자가 진행이 됐죠. 네. 저희 펀드에서 최근에 투자를 했거든요. 야놀자에도 투자하셨어요? 네. 그런 경우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상장 시장보다 조금 더 쉽게 수익이 난다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전 펀드가 그냥 돈 넣겠어요? 2조를? 그럴 리가요? 저는 그냥 비전 펀드 믿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들도 개인이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사들이 판단해서 투자를 하는 종목들은 거기 따라서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저는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요.
비전 펀드에서 아마 10조 가치로 보고 데카콘이라고 하거든요. 10조가 되는 그 1조가 유니콘이고 네네네. 뿔이 10개 달린 기업이다라고 해서 아. 유니콘이다라고 해서 데카콘이라고 하는데 10조라고 인정을 하고 2조를 넣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냐면 보통 비전 펀드에서 20% 이상 지분을 보통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그 회사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장을 계속 시킨 대표적인 회사가 쿠팡이죠. 네,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야놀자도 성장을 시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개인적으로 궁금해진 건데 네. 이게 약간 그 상장 시장이랑 약간 그 뭐지? 좀 사이클을 같이 하나요? 비상장도? 예를 들어서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네네, 같이 갑니다. 그 뭐 대표적인 사례로 마켓컬리를 또 들 수가 네네네. 있을 것 같은데 지난해 코로나 이펙트로 음, 주식시장이 다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렇죠. 뭐 반토막 네네. 나고 네. 증시가 뭐 거의 반토막이 났으니까 그때 비상장 시장도 똑같이 빠졌습니다. 아, 크래프톤도 반토막이 났었고요. 마켓컬리도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그때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슈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모펀드 문제가 막 발생하던 시점이었어요. 몇 개월 동안 네네네. 2019년도부터 네네. 그러다 보니까 모 운용사에서 자금을 빨리 회수해야 됐던 거죠. 처분을 해서 빨리 자금을 만들어서 이제 돌려드려야 되는 왜냐하면 뭐 어디 다른 펀드에서 빵꾸가 난다던가 이런 네네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 내놓으려다 이 비상장 시장에 내놓으려고 보니까 잘 안 팔리는 거예요 다른 종목. 근데 마켓컬리는 사람들이 잘 알잖아요. 알죠. 네. 마켓컬리를 주로 많이 팔았습니다. 아,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마켓컬리 운용사에서 물량을 내놓으면 얼마나 많이 내놓겠어요. 네, 그렇죠. 수백억씩 내놓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못 받아주니까 발에 치일 정도로 많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라고 막 요청이 들어오고 친한 딜러분들 운용사도 연락 오고 뭐 증권사에서도 제안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되게 싼 가격에 샀죠. 근데 그 기회네요. 그렇죠. 그럴 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한두 달 전에 5천억 밸류로 신규 투자가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저희가 산 가격은 거의 3천억 밸류에 산 거거든요. 근데 한두 달 전에 5천억 밸류로 투자한 그 회사가 바보라서 투자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시장이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이제 미스매칭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하락한 거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 또 마켓컬리를 저희는 샀죠. 네. 그런 식으로 좀 투자를 하면 그런 식으로 좀 일반 주식시장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 스터디를 하면 저는 일반 투자시장보다도 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는 게 경쟁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그런 미스매칭을 일반 주식시장에서는 빨리 재빠르게 파악하고 순식간이죠. 순식간에 회복을 한다던가 네네네. 혹은 워낙 저평가된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두 명이 뭐 이거를 사가지고는 가격이 꿈쩍도 안 한다던가 이제 뭐 곰팡이 투자라고 어떤 분은 표현하시던데 그냥 들고 막 한 5년, 10년 갖고 있어야 갑자기 치솟기 시작하는 네. 그때에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가치주들 네. 근데 이거는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 금방금방 그런 미스매칭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성장주다 보니까 금방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일맥상통한 비슷한 면이 있지만 오히려 또 유리한 그런 면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고 봐요. 네, 충분히 개인들이 공부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